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세나입니다. 선배님 혹시 광복절 전날인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세요? 알죠. 예.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피해자셨던 고 김학순 할머니가 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이죠. 정확히 알고 계시죠. 네, 오늘 위안부 피해자 수요 집회도 1400일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무더위에 휴가도 못 가고 일해야 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기로 했죠. 맞습니다. 이분들의 휴가를 위해 SNS에서는 택배 주문 안 하기 운동까지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잠시 뒤에 김진일 전국 택배연대 노조 교육선전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샵 0945번의 유료 문자로 뉴이처 가족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팟빵 댓글도 열려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 의견 보내주십시오. 네, 오늘 뉴이처 첫 소식은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선 우리의 대응 소식입니다.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죠.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앞서 밝힌 대로 개정안에는 전략물자 수출 지역을 기존 가와 나 지역에서 가의 1, 가의 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가의 2 지역에 적용되는 수출 통제 규정을 담았습니다. 가의 2 지역 국가에는 일본이 유일하게 포함되고 전략물자 개별 허가를 신청할 경우 신청 서류는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면서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길어지게 됩니다. 국제 수출 통제 체제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같은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은 다음 달 3일까지 20일 동안 받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이나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산업부 무역안보과에 의견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을 때 의견 4만여 건이 모였고 95%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향한 불매운동이 뜨거운 만큼 이번 행정 예고에도 많은 의견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의견 수렴이 끝나는 대로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아니,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공격을 가한 건 일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당한 우리도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일본이 잘못했다가 한 80%를 약간 넘는 수준인데 이거 참 황당하네요. 조금 전 본 것처럼 일본 정부 고시와 의견 수렴 4만 건 중에서 95%, 무려 95%가 찬성이라고요. 네. 일본 정부가 고시안을 내놓고 와서 의견들 적으시오라고 할 때 물론 이제 정부 게시판에 몰려가서 의견을 쓰는 사람들은 좀 성향상 적극적인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95%까지 수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긴 하네요. 예. 아니, 그럼 의견 게시가 아닌 실제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어떤가요? 예.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실시된 일본 언론들의 여론조사를 보는 게 아마 가장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차이는 좀 큽니다만은 산케이 신문 후지뉴스 네트워크가 한 걸 보면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지지한다라는 일본 국민들의 응답은 67.6%로 나타났습니다. 그와는 좀 다르게 NHK가 또 조사를 했는데 같은 기간입니다만은 응답자의 한 55%가 지지한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된 정보나 진실이 지금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일본 언론이 대부분 아베에게 휘둘리고 있다. 이런 전문가의 설명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가짜 뉴스들만 더욱 기승을 부리니까 저런 수치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현실을 제대로 똑바로 보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 텐데요.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한 다각적인 우리의 대응이 나오고 있죠. 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는 유지를 하되 군사정보 공유는 일시적으로 중단하자는 제안이 나왔고요.
정부의 지원 대책도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차정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한일 지소미아 관련 토론회.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책으로 여권에서 지소미아 파기 카드가 거론됐는데 지소미아는 유지하되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를 일시 중단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와중에 한일, 나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협정의 틀은 그대로 두고 실질적인 활동은 일시적으로 무력화하자는 일종의 절충 아닌 셈입니다. 일본은 자기네들이 항상 한일 관계에서 갑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반도 문제에 당연한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을 해온 것 같습니다. 한일 갈등에 대처하는 정부 지원 대책도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 경제 노동계와 머리를 맞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예산을 2조 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달 초 당정청이 발표한 극일 예산 1조 원 플러스 알파 기조에서 대폭 늘어난 규모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되는 예산 규모는 정부가 지난번에 순중 1조 원 이상 반영을 하겠다 그랬는데 기정 예산까지 합해서 제가 기재부 장관이라서 말씀을 드리면은 총액으로 2조 원 이상 반영할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 출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이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인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허가한 것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8월 28일 이후에 만약에 또 화이트리스트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도 한번 같이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우리 정부의 맞대응 조치가 다음 달 시행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반응을 바라보는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예, 이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군사정보보호협정이지 군사정보교류협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보를 활발하게 교류하자는 협정이 아니라 정보 교류를 위한 조건과 토대를 만들어가자는 협정인 건데 일본이 신의를 저버렸으니까 일단 정보를 주는 걸 중단할 수 있는 조치죠. 예. 네, 일본이 정보 시스템이나 장비가 좋다 보니까 이런저런 정보를 좀 많이 내놓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면서요? 별거 없었다고 예. 하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만들어서 뿌린 나라가 또 일본입니다. 네, 그건 또 분명하죠. 그런 잘못된 정보나 가짜 뉴스에 속아서 우리 한국 또 일본 국민이 지금 오도되고 있는 거고요. 네, 오죽하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가짜 뉴스가 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걸 경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를 했겠습니까? 네, 예. 자 그럼 저희가 가짜 뉴스 좀 짚어드릴까요? 사실 그래요? 어제는 최근 문제가 된 제2의 IMF 그 가짜 뉴스 내용만 좀 살펴봤잖아요. 네. 다른 것들은 어떤 게 있죠? 아마 청와대에서 어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걸 겁니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를 어디다 썼는지 G20 회의 전까지 밝히라고 요구를 했는데 한국 정부가 입을 딱 다물고 밝히지 않더라. 이런 게 유튜브에서 나갔는데 네. 이것도 앞에서 살핀 대로 아무것도 안 밝히고 있는 건 주로 일본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주장을 한국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로 만들어 퍼뜨린 거죠. 네, 또 예.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일본 여행을 가면 벌금 1,000만 원을 내야 한다더라. 네. 이런 가짜 뉴스도 돌고 그런 있습니다. 것도 있었고 예. 또 일본의 수출 통제 관련 전략 물자 1,194개가 모두 수출 금지돼 버렸다. 한국이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전부 다 일본발 가짜 뉴스입니다. 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라는 사람이 아베 수상님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말한 거는 가짜 뉴스는 아닙니다. 뭐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예. 근데 이걸 이제 일본 인터넷 매체가 일본어 자막을 친절하게 달아서 지금 일본 전국 곳곳에 퍼뜨리고 있는 중이죠.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어떤 정치적, 정파적 목적이 있는 거겠죠. 당연히 그럴 건데 이게 또 실제로 돈벌이가 그런가요? 됩니다. 예. 뭐 말썽을 피우거나 아니면 격한 말을 해서 많이 몰려오면 광고료 늘고 후원금도 많이 늘고 해서 돈이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거는 가짜 뉴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일본의 계획대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면 동해로 유입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수석 전문가가 오늘 방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황선욱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된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는 105만 톤입니다. 매주 1,500톤 가량의 오염수가 늘고 있어 2022년 여름쯤 저장 탱크 용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전력은 그래서 100만 톤 이상의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방류가 이루어질 경우 오염수가 1년 뒤 동해로 유입될 것이라고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So the point is that any releases from Fukushima, there will be migration of some of that material through the East China Sea into the East Sea. 실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과 2016년 동해 바닷물의 세슘 함량은 세제곱미터당 3.4 베크렐로 사고 전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는 또 오염수 100만 톤을 7억 톤 이상의 물로 희석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현실성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중단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 문제 제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Both South Korea and Japan are signatories to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o-called UNCLOS, and there are options within UNCLOS to raise these issues. 용융 연료를 2031년까지 제거하겠다는 도쿄전력의 계획에 대해서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은 수백 년 이상 지속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내각은 가장 적합한 기술보다 산 비용만 고집하다 방사성 물질 제거에 실패하더니 이제 바다의 오염수를 버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일본이 도쿄올림픽 전에 오염수를 사전 통보 없이 무단 방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네, 일본에서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주변국, 특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 전환 포럼의 양희원영 사무처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숀 버니 씨, 그린피스 전문가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100만 톤의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것이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렇게 설명하는 겁니까? 네, 이 얘기는 2016년에 한참 많이 논의가 됐던 것들인데요. 지금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에 났기 때문에 이미 다 수습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벌써 뭐 횟수만 10년인데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아직 그 녹아내린 해결료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해결료가 원자로 안에 완전히 갇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물이 순환을 해서 식혀줘야 되는데 이게 다 깨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뭉쳐져서 녹아서 밑으로 흘러내려 있는데 여기에 지하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하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식혀진 그리고 방사능 후 오염된 물이 또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차수벽을 이중으로 치고 있거든요. 그래도 땅속을 완전히 막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일부 흘러나가고 있는데 그걸 퍼올려서 퍼올린 다음에 여기에 방사성 물질을 제거를 합니다. 세슘이라고 굉장히 강력한 감마선을 내는 방사성 물질이 있거든요. 이것도 제거하고 스트론튬 제거하고 여러 핵종들을 동시에 제거를 하고 남아도 거기 안에 방사성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부지 안에 115만 톤이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어떤 통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버리지를 못하고?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오염수가 적게는 그러니까 기준치의 한 10배에서 뭐 2만 배까지 더 오염이 돼 있어요. 아무리 제거를 했다 하더라도 완벽히 제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통에 저장하고만 있는 거죠, 임시로. 핵이라는 게 참 무섭긴 무섭네요. 벌써 10년 가까이 흘러도 더 큰 문제로 자꾸 또 생기니까. 그러면 실제로 일본이 더 이상 통을 어디 저장할 곳도 없어요, 땅이 없어요라고 자꾸 하는 건 이 엄살을 피우면서 미리 간을 보는 겁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가지고 한참 논의를 한 게 2016년이었는데 그때 한 6가지 방안, 5가지 방안, 최근에 이제 1가지 방안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걸 희석 분리한 다음에 지하 2.3km? 2.5km? 2.5km 안에다가 이제 주입을 하는 거예요. 땅을 깊이 파서 그 안에. 주입을 하는 방법.
그러면 이제 압력이 2kg가 넘는 땅속이니까 그 압력 때문에 못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예.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아예 희석해서 뭐 7억 톤의 물을 가지고 희석해가지고 방출하는 방법 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걸 증발 처리해서 수증기로 대기 중으로 내는 방법 또는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따로 빼는 방법 시멘트랑 섞어가지고 땅속에 매설하는 방법 예.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10만 톤이라 되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통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최소한 123년 정도를 보관하는 방법. 왜냐하면 이제 삼중수소라는 아까 이제 그린피스의 촌버니 수석 연구원이 얘기한 것처럼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이 있거든요. 그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12.3년인 거예요. 반감기를 계산해서 그렇게 나오는 네, 거군요. 반으로 줄어드는 게. 근데 그걸 한 10번 정도는 반복을 해야지 그나마 좀 관리할 수 정도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23년이죠. 123년 동안 보관해서 하는 방법인데 이 각각의 비용이 아까 지층 주입이 6조 원 이상으로 가장 비싸고 6조 원. 네, 제일 싼 게 그냥 희석 분리해서 하는 게 340억 원 정도로 제일 싼 방법인 거죠. 근데 이거를 작년에 그 공청회를 했어요. 방출하는 거에 대해. 그랬더니 이제 어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작년 8월이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일본 정부는 사실은 조용한 상태인 거죠. 현재. 예. 그러면 당신들은 바다로 슬그머니 내버릴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일본 정부의 반응은 뭐라고 그럽니까? 조용하죠. 아무 말도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동경올림픽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다 통제하고 있다, 다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15만 톤이나 되는 그런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를 못하고 지금 떠안고 있고 그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대외로 알려지는 게 일본 정부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겠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린피스가 폭로를 한 거죠. 네. 근데 하나 궁금한 거는 몰래 버리는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버릴 때 반드시 통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까도 이제 바다는 우리 공유의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국제법에 의해서, 국제 협약에 의해서 못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방사성 물질도 바다를 오염시키는 건데 그걸 그냥 버린다는 거는 전 세계에서의 일본의 지위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정말 큰일이에요. 네, 정말 큰일이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그러면 일단 버렸다 하면 동해 그다음에 동중국해 뭐 결국 우리부터 피해를 입는다는 뜻 아닙니까? 얼마나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바로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왜냐하면 태평양이 큰 바다가 있잖아요. 그 바로 앞에 일본이 있고 우리는 그 뒤에 있지 않습니까? 해류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방사성 물질이 같이 움직이는 건데 일단 방출이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러시아 쪽으로 올라가겠죠. 러시아 쪽으로 그래서 올라가서 태평양을 건너가겠죠. 그럼 알래스카, 그다음에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쪽을 통해서 적도를 따라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필리핀 앞바다로 도착을 한 다음에 다시 또 한 바퀴 돌고 올라갈 때 그때 우리나라 남해안, 동해안 그리고 그 동중국, 그러니까 중국해 이쪽으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해안이죠. 이쪽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거죠. 해류를 따라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겠군요. 커지면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태평양을 끼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갔잖아요. 그때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이 됐었습니다. 그 얘기는 일단은 어업이라든가 또는 바다와 관련된 이런 어떤 다른 곳에서도 악영향을 갖다 그럼 받게 당연히 된다는 영향을 거겠죠. 주는 거죠. 지금도 후쿠시마 현 인근의 바다에 바다모래를 이렇게 떠서 채취를 해보면 시민들이 그걸 계속 조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여전히 높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또 버린다 그러면 더 오염이 높아지겠죠. 안 그래도 지금 후쿠시마산 수산물 우리 수입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대만이나 홍콩, 마카오 다 금지한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거기다가 또 버리게 되면 뭐 거기는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실제로 바다에서 물일을 하시는 그 어민들 말고 또 다른 피해라면 어떤 게 가능합니까? 어민들은 이제 사람의 피해인 거고 바다의 피해는 바다 생명체들 그 생태계에서 먹이사슬을 통해서 방사성 물질이 계속 오염이 되면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결국 식품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까지 소비자에게. 오는 거죠. 생태 환경이 오염되면 그건 사람에까지 영향이 가는 겁니다. 정부는 국민 생명을 우선으로 하겠다.
네. 그다음에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라.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냐, 네, 어느 네. 정도의 상황이냐 요구는 했는데 일본은 또 역시 답이 없을 거고. 네.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문화가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건데 그 이후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계속 피해를 미치는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게 된다면 그 자체로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 이슈로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유엔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 것을 이제 공동으로 협약을 맺었어요. 예. 근데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바다에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는 것 때문에 네. 하다못해 축산 분뇨까지도 이제는 우리는 못 버리고 땅에다 네, 네. 파묻는 새로운 계획을 네. 짜서 실행하고 그럼요. 있는데 그럼요. 방사능 물질을 버린다. 이건 참 끔찍하긴 한데 그 올림픽이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네, 도쿄 네. 올림픽을 지금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후쿠시마산의 쌀과 그다음에 수산물을 제공하면서 후쿠시마를 이제 완전히 다 끝난 것처럼 세계에 알리려는 혹시 그런 방법을 쓰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도 하는데요. 일본이 그래도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이고 첨단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나라인데 지금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난 러시아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예. 거기는 그래도 반경 30km 이내에 오염된 지역을 아직도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 방사선 쬐는 방사선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의 기준치를 20배를 높였어요. 이 정도도 20배를 괜찮다. 높여가지고 거기에 피난 구역을 해제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 피난민들한테는 큰 어려움이 뭐냐면 피난 구역을 해제를 하게 되면 피난 지원금을 끊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살 길이 막막한 거잖아요. 그럼 오염된 지역에 살아야 되는 거죠. 살아야죠. 그렇게 하는 거와 더해서 거기에 나온 농수산 식품을 이제 국제 선수들 어떻게 보면 손님인데 나라에 온 손님들에게 지금 공급하겠다 그러고 후쿠시마 현에는 보면 방사성 물질을 이제 오염을 제거하는 작업을 많이 하지만 여전히 그 숲이나 산이나 하천이나 이런 곳은 많이 오염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목재를 가지고 또 경기장을 만들겠다고 하고 그 인근에서 성화 공성을 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여전히 지금도 그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걸 국가의 홍보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여러 가지로 씁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혐한 외국 방송을 계속해온 DHC 텔레비전 있죠. 여기서 공식 입장문을 내놓긴 내놨는데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의 자화자찬 일색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불난 우리 국민 가슴에 기름을 붓는 꼴인 거죠. 그 입장문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혐한 왜곡을 언제 했냐,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고 따지는가 하면 한국의 DHC 불매운동은 상식을 넘어선 것이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는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황보선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극우 논조로 유명한 산케이 신문의 기자가 DHC 텔레비전에 출연해 조롱과 비아냥을 늘어놓았습니다. 한국って本当にバカなの？違いますね。愚かなの？同じですか？ 이런 저급한 방송으로 한국 언론에 두들겨 맞던 DHC 텔레비전이 대표이사 명의로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먼저 자사 방송이 혐한과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간 한일 관계에 관한 자사 방송은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평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금기와 성역 없는 언론의 자유를 추구할 뿐 다른 목적은 없다는 자화자찬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이 인상론을 펴지 말고 자사 프로그램의 어디가 혐한이고 무엇이 역사 왜곡인지를 사실의 바탕에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DHC 상품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 내용과 관계도 없는 DHC의 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이 전개되는 것은 상식을 넘어선 것이며 이는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결론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언론의 자유의 장을 마련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작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장문의 시작부터 끝까지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극우 성향 인사들을 출연시키는 식으로 우익의 주장을 확산하는 데 힘을 쏟아온 이 방송은
유튜브 구독자 수가 46만 명이 넘을 정도로 영향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예. 방사능 물질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뭔가 감추고 숨기고 계속 그러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전략 물자 관리와 관련해서도 정보를 가장 숨기고 왜곡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이제 우리를 공격하면서 꺼내들었던 것이 있어요. 네. 전략 물자 밀수출만 벌써 한국은 156건이나 된다. 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거 가짜 뉴스로 밝혀진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후지뉴스 네트워크가 조선일보를 인용해서 보도한 지난 4년간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 밀수출이 156차례나 발생했다라고 했던 거죠. 네, 근데 그건 밀수출된 숫자가 아니라 단속에 적발된 당국의 감시 실적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은 법제도와 감시를 철저히 해서 4년 동안 부적절한 전략물자 수출 시도를 했던 것을 156건을 적발해서 개선한 나라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미국도 지난 3년간 한 220건 정도 됩니다. 그럼 일본은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예. 좀처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네.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 2019년 위험 유포 지수에서 한국 전략물자의 관리 수준은 세계 17위고요. 네. 일본은 한참 밑으로 내려간 36위입니다. 처음 성적을 낸 게 2017년인데 그때는 한국은 32위였고 일본은 오히려 29위였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성실히 꾸준히 노력했고 일본은 돈 버는데 급급해서 대충 관리한 게 이제 그러네요. 드러나는 거죠. 네. 예. 어쨌든 기록을 찾아보면 일본의 주요 전략물자 유출 사건 화면을 보시면 이제 쭉 나가고 있을 텐데요. 일본이 문제 삼는 한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자꾸 물자가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거는 2009년에 있는 딱 한 건뿐입니다. 예. 이 정도로 우리의 수출 통제 능력은 세계 최상위권에 속해 있는 거죠. 이걸로 우리를 안보 위험 국가로 분류해서 규제한다는 건 뭐 과장된 엄살인 것 같고요. 사실상 보복 조치를 위한 핑계네요. 예, 그렇게 보는 거죠. 1942년, 그러니까 엄마 나이 17. 전쟁 때 다친 사람들을 간호하러 가신 게 아니구나. 누군가에게 강제로 끌려가 오진 고생을 하신 거구나.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가누지 못한 날 안고 살아온 사람. 엄마가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끝까지 싸워다오. 사죄를 받아다오. 그래야 죽어서도 원한 없이 땅속에 묻혀 있을 것 같구나. 이 세상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해. 다시는 나 같은 아픔이 없어야 해. 그러나 엄마는 그렇게 바라던 진정한 사죄도 어린 시절도 보상받지 못하시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런 아픔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나의 어머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늘 엄마를 부른다.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 예, 그러네요.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자 74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서울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1,400회째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한국뿐 아니라 12개 나라 37개 도시에서 뜻있는 시민들이 모였는데요. 한 목소리로 일본의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옛 일본 대사관 앞이 팻말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28년 전 내가 바로 증거라며 일제의 만행을 고발했던 고 김학순 할머니. 그 외로웠던 외침을 달래주듯 우리가 증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약속을 1,400차 수요 시위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1,400회를 맞은 수요 집회. 위안부 기림일까지 겹쳐 의미는 더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기로녹 할머니도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특별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이 더운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게 승리하는 사람.
뉴질랜드와 타이완을 포함한 12개 나라 37개 도시에서도 집회가 열렸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연대의 뜻을 나눴습니다. 日本政府一日不负起历史责任，道歉赔偿，还我阿嬷正义。我们为阿嬷追求正义的决心就永远不会停歇。Recognize, apologize, apologize. 최근 악화한 반일 감정과 맞물려 이곳 집회 현장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다시는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아직도 1400차가 될 때까지 사과하지 않고 있는 일본에게 사과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또 똑같은 세상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결코 내 눈 부릅뜨고 이 일을 사죄하는 것을 제가 받아내고 싶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 28년. 하지만 일본의 외면 속에 다시 받아야 했던 상처의 깊이만큼 많은 이들의 외침은 더욱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렸죠. 네, 맞습니다. 문 대통령은 28년 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으로 피해자들을 기릴 수 있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고요. 또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게 할머니들의 희망을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내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이 부분도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입니다. 네, 이번이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세 번째 광복절인데요. 첫 해엔 한일 역사 문제 해결, 그리고 지난해엔 남북 경제 공동체 구상을 강조했었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번에는 일본 경제를 이기는 평화 경제에 방점이 찍히지 않을까 전망들을 합니다. 김도원 기자의 보도를 함께 보시죠. 한반도 위기설까지 나왔던 취임 첫 해 광복절.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역사 문제와 한일 관계 발전은 별개라면서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는 대일 메시지도 냈습니다. 역사 문제를 제대로 매듭 지을 때 양국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지난해 광복절엔 정세가 완전히 바뀌어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 달 뒤 평양 방문을 앞두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와 남북 경제 공동체 구상을 꺼냈습니다. 일본에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 협력하자고만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입니다. 세 번째를 맞는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선 일본과 사실상 경제 전쟁이 벌어진 상황이라 일찌감치 경제 문제가 부각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남북이 협력하는 평화 경제를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남과 북의 경제 규모와 인구 수를 합치는 시장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남북 경제 협력이 가져올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경제적 효과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그날이 오면, 지난해엔 환희의 송가를 주제음악으로 사용해 광복절 경축식의 서사성을 높였는데 올해는 어떤 음악과 공연으로 오늘의 광복절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보여줄지도 관심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에 평화 경제가 가져올 밝은 미래를 제시하면서 정부와 기업, 국민이 힘을 합치면 일본의 무역 보복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할 전망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대국민 담화를 내놨더라고요. 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이제 내일 나와야 되니까 미리 하루 앞질러서 아마 내놓는 것 같습니다. 뭐 정부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 담았고요. 오늘 대한민국은 경제는 사면초가고 민생은 첩첩산중이고 안보는 고립무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 무모하고 잘못된 고집을 꺾고 지금이라도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경제 문제도 자세히 언급을 했죠. 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강제 단축과 같은 반시장 반기업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다. 대한민국이 어설픈 중재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신임 장관급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이 청문 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또 청문 보고서를 보내야 하는데 그 시한이 바로 다음 달, 그러니까 9월 2일인 거죠. 예, 맞습니다. 만약 다음 달 2일까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기한을 정해서 다시 송부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날짜를 따져봤을 때 아마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달 12일 이전에 장관 임명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핑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네, 한강에서 발견된 남성 시신 관련 경찰 수사 소식입니다. 예. 시간은 엊그제였습니다. 엊그제 오전 9시 15분쯤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 철교 남단 부근에서요. 표류 중인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최초 신고를 했고 이후 한강순찰대가 시신을 인양했습니다. 네, 인양 당시 시신 상태는 어땠나요? 일단 시신의 머리와 팔다리는 없고요. 알몸 상태에서 몸통만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유기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시신 연령은요. 20대에서 50대 사이 그리고 성별은 남성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해도 손발의 지문이나 얼굴이나 확인할 수 없고 또 옷 같은 것도 입고 있지 않다면 경찰 수사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경찰은 현재 40여 명 정도의 전단팀을 꾸려서요. 피해자 신원 파악 그리고 용의자의 단서 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사인 관련해서 국가수 부검 결과는 나왔는데요. 사망 원인은 미상. 그러니까 원인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왔고요. 또 시신에서는 특별한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또 시신의 신원 확인을 위한 국가수 유전자 감식 작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또 뭐 드론이나 경찰견 등을 투입해서요. 한강 방화대교와 김포대교 구간에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살해와 시신 훼손의 선후 관계 뭐가 먼저였는지 그리고 이 시신 유기 경로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데 또 동시에 이제 나머지의 시신 아까 말씀드린 몸통만 있다고 했으니까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신과 또 유류품 찾기 위한 작업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어려운 수사가 예상되는데 지금까지 이 끔찍한 토막살인으로 추정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시신의 신원 확인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요. 이번 사건 발생 원인 찾는 거 현재는 어렵습니다. 다만요. 이 시신 절단이 굉장히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여서 이것은 이제 강력범죄, 그러니까 살인 사건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계속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가보죠. 네, 다음 소식은 이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요. 오늘 1심에서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소식입니다. 네, 재판부가 김기춘 전 실장을 유죄로 판단한 그 근거, 이유는 뭔가요? 일단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일인 2014년 4월 16일에요. 박 전 대통령이 참사 상황을 보고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서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요.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은 허위에 포함되고 김 전 실장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유죄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이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또 국민을 기만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이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김 전 실장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또 개인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예, 뭐 공식 문서를 그러니까 이제 잘못 또는 고의적으로 조작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런데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던 김장수 씨, 그다음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해갖고 다 무죄가 났어요. 맞습니다. 이건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 재판부는요, 먼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서 작성의 관여 여부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김 전 실장이요, 대통령과 최초 통화 시각에 대해 허위 조작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힘들고 또 그 당시에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유죄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요,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을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요, 박 전 대통령의 이 상황 보고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는데요.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재판에 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나와서 상황을 지켜봤다고요. 네, 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이제 법정 밖에서 이제 선고 결과를 접했는데요. 유가족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재판부 판결 있을 수 없는 선방방의 판결입니다.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윤전추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켜본 세월호 참사 당시에 최고 책임자고 권력자들입니다. 박근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정농단 그리고 대국민 사기극을 일삼은 자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재명 경기지사도 오늘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직권 남용과 그리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게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요,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서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이 지사가 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은 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인이 된 친형이 정신병자 페류나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 피해를 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지사 측 입장은 어떤가요? 네, 오늘 결심 공판은 이제 보통 순서가 이제 검찰 구형 그리고 변호인 최후 변론 그리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 순서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이 지사가 이 최후 진술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요. 예. 그리고 일할 기회를 달라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또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와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나 우리 변호인들께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충분한 자료도 제출하고 설명도 드렸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고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지사는요, 지방 공무원법에 따라서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형을 법원 확정 판결 받거나 혹은 이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입니다. 다음 달 6일. 네. 예, 알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초고층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공사용 승강기가 15층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승강기에 타고 있던 3명이 숨지고 다른 3명이 다쳤는데요.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2명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세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외벽에 설치한 공사용 승강기 철제 레일이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승강기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부서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파손된 공사 구조물이 뒤엉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오전 8시 20분쯤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 15층 높이에서 공사용 승강기가 떨어졌습니다. 비명 소리를 듣고 위를 쳐다봤죠. 쳐다보니까 위에서 떨어지더라고요. 카가. 그걸 보고 제가 뛰었으니까 그 순간 한 30초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밑에 쿵 소리 듣고. 이 사고로 승강기에 타고 있던 38살 변모 씨 등 3명이 숨졌고 변 씨 동생이 크게 다쳤습니다. 또 아래에서 작업하던 외국인 노동자 2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공사용 승강기 4대 가운데 2대는 이미 철거했고 3번째 승강기 구조물을 철거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10개 정도 뺐죠. 내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 20개까지 남아있어요. 다친 외국인 노동자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체류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지상 31층, 지하 5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있었는데 내년 1월 준공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번 사고는 아파트 공사 현장 화물용 승강기를 해체하다가 일어났습니다. 네, 특히 사고 승강기는 안전에 가장 중요한 이른바 마스트 볼트가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왜 당시 이 볼트가 빠져 있었는지 밝혀내는 게 관건입니다. 이어서 지환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 건물입니다. 오른쪽 건물은 사다리처럼 생긴 구조물이 멀쩡한데 왼편 건물은 중간 윗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승강기가 추락한 겁니다. 갑자기 위에서 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위를 쳐다봤더니 카가 위에서 빠져가지고 밑으로 추락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저는 이제 뛰었죠, 갖고. 사고 승강기는 아파트 벽면에 설치한 마스트라는 레일형 철골 구조물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마스트와 연결된 지지대가 힘없이 뜯겨나갔습니다. 적재량 1200kg, 승강기 무게를 버티지 못한 겁니다. 사고 당시 현장 노동자들은 공사용 승강기, 즉 리프트를 해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해체 방식은 마치 레고 블록을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차례대로 제거하듯 볼트를 풀고 각종 장비를 제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재 추정되는 사고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고 승강기는 자동 장비를 떼서 수동으로 버튼을 누르면 오르내리는 방식입니다. 기계 오작동이나 조작 실수로 승강기가 레일을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층 작업이 끝난 뒤 해체해야 할 마스트 볼트가 미리 풀렸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고 현장 사진에는 마스트 볼트가 모두 제거된 상태였는데 해체 작업 도중 미리 풀거나 볼트 자체가 헐거워지면서 추락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마스터 볼트가 없어요. 연결 볼트가 빠졌다는 얘기죠. 빼냈다는 얘기죠. 절대 그냥은 안 빠져요. 풀림 방지 너트예요. 얘는 손으로 암만 풀러도 안 돼요. 사고 현장은 현재 국가수 감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건설회사와 하청업체,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이곳은 정원입니다. 대나무와 함께 바람에 기대어시고 꽃과 함께 계절을 마중나가고 흐르는 물로 손님의 발을 씻기는 이곳은 울산 태화강 정원입니다. 계절마다 귀한 손님을 맞는 자연이 만들고 울산이 가꾼 정원. 이제는 온 국민의 정원,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입니다.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휴가철에도 불볕 더위를 이겨내며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택배 노동자들입니다. 지난달부터 택배 없는 날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날에 맞춰서 SNS에서는 택배 주문 안 하기 운동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진일 전국 택배연대노조 교육선정국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택배 노조에서 휴가를 요구한 날이 이제 16일, 17일, 그래서 15, 16, 17을 아마 연결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개인 사업자니까 알아서 휴일을 쓰는 거 아니냐? 왜 꼭 휴일이 보장돼야만 겨우 쉴 수 있는 거냐?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택배 노동자들은 개인 사업자신 분이다 보니까 아플 때도 그리고 심지어는 상을 당했을 때도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담당 구역 배송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건당 배송 수수료보다 500원씩 더 지불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대체 배송일 용차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을 다쳐서 깁스를 하고도 배송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노동권익센터 설문조사에서는
74%가 몸이 아픈데도 출근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휴가는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월 16일, 17일 단 이틀만이라도 택배 없는 날을 만들어서 택배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재충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구역은 자기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 거기에 대체 용차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 돈 주고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놓고 가야 된다는 뜻입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이제 보통 자기가 일을 안 하게 되면 그날만큼 비용 수입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300개 배송한다고 하면은 하루 쉬게 되면 추가적으로 15만 원 지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오히려 자기가 받는 그 액수보다도 더 얹어주고서 사람을 대신 쓰고 나서 휴가를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겠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휴가라는 거, 휴식이라는 걸 택배기사 개인에게 맡겨서는 가능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택배사,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함께 만들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것은 대리점 측이 동의를 해줘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뭐 어림없는 얘기라고 협의와 동의가 안 된 사항이라고 묵살하고 있는 겁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만들고자 저희가 7월 중순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해서 지난 한 달간 협조 의사를 밝히며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우리는 이때 쉴 테니까 너네들 보장하라 그게 아니라 이것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하자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지난주에는 뭐 처음으로 이제 학생 입장을 굉장히 개인 사업자라서 휴가를 줄 수 없다고 하고 이번 주 택배 없는 날을 눈앞에 두고 이제 와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에 좀 유감스럽고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한 1,000여 명 정도 휴가를 갈 예정인데 전반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악덕 대리점들만 이제 와서 이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로 협의를 거부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거죠. 네, 일부는. 근데 15, 16, 17이라면은 사실은 비수기입니까? 좀? 근데 일이 없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휴가를 떠나잖아요. 여름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도 많이 줄게 되는 거죠. 평소보다. 네, 그렇군요. 하루에 주어진 택배 물량을 어떻게든 내 구역은 내가 책임진다고 한다면 몇 시간을 일을 해야 일이 끝납니까? 저희 뭐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13시간 정도 근무하는 걸로 저희들 확인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13시간. 네, 평균. 근데 가끔 보면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구역에 참 만약에 생수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리고 생수를 뭐 몇 세트씩 시키게 되면 참 곤혹스럽죠. 그걸 짊어지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네. 예. 그 정도로 어렵다는 말씀이군요. 예. 네네. 근데 주로 그러면 몸의 아픈 부위라든가 앓게 되는 병 같은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통 이제 근골격계, 그러니까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겪고 또 심한 경우는 뭐 골절, 뭐 이렇게 자잘한 부상들이 이제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뭔가 택배 주문도 좀 줄고 함께 참여하게 했다는 노동자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이 택배 없는 날이요? 예, 저희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비조합원들도 동참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한 1,000여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고객들 같은 경우도 뭐 폭발적인 성원을 보내주셔서 참 저희도 많이 놀랬고 또 이런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에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든 상황이네요. 이번 일단 이 행사는 잘 진행이 되고 국민들이 모두 택배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 국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광화문 현판이 검은 바탕에 금색 글씨로 경복궁 중건 당시의 모습을 되찾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옛 사진과 기록을 근거로 새로 현판을 만들어서 내년 이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검은 바탕에 동판을 잘라 글씨를 만들어 붙이고 여기에 금박을 입힌 빛광자. 옛 모습대로 만들어본 광화문 현판의 일부 모습입니다.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쓰여 있는 지금의 현판과는 전혀 다릅니다. 2010년 광화문 복원 당시 만들어진 지금 현판은 고증이 틀렸다는 비판과 함께 갈라짐 현상으로 부실복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현판을 다시 만들기로 한 문화재청은 지난 2016년 미국에서 발견된 옛사진에서 글씨보다 바탕이 어둡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정적 단서는 지난 연말 일본에 있던 경복궁 중건 과정을 기록한 책에서 발견됐습니다. 광화문 현판은 검은 바탕에 금색 글씨라는 내용과 함께 동으로 글자를 만들고 금을 발랐다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즉 광화문 현판은 경복궁 근정전, 덕수궁 중화전과 같은 형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9년 동안 이어진 논란을 마무리하고 검은 바탕에 동판 글씨로 광화문 현판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전보다 좁고 긴 새 현판은 글자까지 새겨진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데 문화재청은 올해 안에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이후에 교체한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재청하고 서울시하고 하는 뭐 역사광장이라든가 월대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주변 상황을 보고 그 현판 교체의 상징성을 드러낼 수 있는 날이 언젠지 잡아서 그때 교체할 겁니다. 한국전쟁 때 불에 타 사라진 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한글과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를 거쳐 먼 길을 돌아온 광화문 현판. 이제 약 70년 만에 제 모습을 되찾게 됐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해방된 조기에 가고 싶다. 일본에서 그 무시당하면서 살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러니까 안 탈 수가 없지요. 막 손을 흔들고 그래서 우리도 막 좋아해가지고 막 같이 손을 흔들고 그러다가 하니까 각주에 막 뻥! 그때만 막 배가 막 한대로 막 이렇게 올라가지면 탁 올라가는데 딱 이렇게 널쩍. 네, 우리 국민 수천 명이 그대로 바다에 잠겨 돌아오지 못한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그동안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네, 수십 년간 잊혀졌던 이 사건이 영화로 제작돼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뉴이즈에서 이 영화를 연출한 김진홍 감독 모시고 우리가 잘 몰랐던 우키시마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도대체 몇 명이 죽은 건지 파악도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실제 그렇죠. 실제 그렇죠. 아마 지금 자료 화면에 나왔던 조선으로 돌아가려면 이게 마지막 기회니까 다 타. 아니면 배급도 안 해줄 거야. 이거 안 타면. 예,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다들 탔는데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건데. 일단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부터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예,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패망 후에 시모게 키타반도 아오모리 현의 산재에 있던 우리 강제징용인들 만여 명을 귀국시켜주겠다는 그런 이유로 전부 다 배에 태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우키시마호는 귀국선이 아니라 소개된 거죠. 일본은 어차피 출발할 때부터 이 우키시마호를 부산에 도착시키겠다는 그런 의향 자체도 없었습니다. 보내준다고 했지만. 네. 그래서 그 8월 19일 날 해방되고 나서 난 그 며칠로 8월 19일 날 우키시마호를 오미나토 항에 정착시키고 그 산재해 있던 노동자, 강제징용자들 뭐 또 일부 거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 만여 명을 배에 태우고 거의 뭐 3일간 태웠습니다. 22일 날 오후 5시에 출발하죠. 그렇게 태워가지고. 그래서 부산으로 향한 게 아니고 일본 해안을 따라 내려오다가 24일 날 오후 5시 20분에 마이즈로 항에 도착을 하게 되죠. 잠깐만요. 네. 이제 그러니까 아오모리 쪽이면 이제 홋카이도가 있고 도호쿠가 있고 막 그쪽일 거 아니에요. 그럼 동해로 바로 가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갈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안으로 내려와서 마이즈로만 그 안으로
그 육지가 보입니다. 그 예. 들어가서 정지 상태쯤 갔는데 일본 해군들은 먼저 내렸죠. 내렸고. 예. 아. 그리고 나서 꽝 이렇게 된 하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이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아,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감독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신 건가요? 사실 저도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몰랐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지인을 통해서 이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게 되었고, 아, 이거를 좀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집중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예. 근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영화도 영화지만 울분이 토해지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의 정책 위반자나 이 역사학자들은 뭐를 했느냐. 이게 우키시마호가 만여 명이 타서 8천여 명이 지금 수상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한 큰 단일 사건으로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건을 역사책에 한 줄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 이걸 우선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배가 폭파된 원인은 뭐 일부 미군이 설치해놨던 이 기뢰에 부딪혀서 터졌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24일 오후 6시 이후에는 배를 움직이지 말라는 GHQ, 그때는 미국 메가드가 사령관이었죠. 예, 미군 이제 점령군 사령관 전문이 내려가서 예. 일본 대본영에서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미나토 항에서 출발 지점과 예. 마이지로 항의 도착 지점이 신기하게도 거기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후 6시 이후에는 움직이는 배라도 가까운 항에 들어가라라는 전문이었죠. 예. 근데 그 타임만 맞춰가지고 그 배가 거기 온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일본 입장에서 하나의 어떤 핑계를 대기 위해서 고의 폭침이지만 기뢰 폭침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를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료 수집하는 데면 뭐 3년이 꼬박 걸렸다고 아,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어디 다니셨어요? 일단 생존자를 찾아야 되네요, 진짜. 예, 74년 전 일이다 보니까 뭐 자료도 없고 정말 찾기 어려웠지만은 뭐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예. 제가 그 아주 중요한 분을 한 분 소개를 받았어요. 네. 그분은 자칭 21세기 독립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상규명의 대표 전재진이라신 분이신데 예. 그분이 1985년부터 그때는 생존자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생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녹화를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자료가 그 천안의 독립기념관에 있었고 그걸 제가 입수를 하게 됐습니다. 예. 한번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고 얘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죠. 예. 그리웠던 그 노무자들이 그냥 야 이제 우리가 이제 고향으로 갈 수 있다고 들뜨고 하는 사이, 그것도 공꼴로 우키시마마루로 승선하면은 부산까지 뭐 선비도 없이 데려다 준다. 그러니까 안 탈 수가 없지요. 내가 내려가고 있었는데 소리가 뭐가 팍 날 각중이에요. 소리가 팍 난 게 사람이 위에까지 팍 올라갔다 땅에 툭 떨어지던구만. 예. 근데 이제 생존자들 증언을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 계획적인 범행인 것 같은데 그걸 뒷받침할 만한 자료 같은 것들이 나왔나요? 그 자료는 현재로서는 그 배 폭침 당시에 그 타고 있었던 그 증언자들의 증언이 답을 해주고 있고요. 예.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은 일본의 군사적 조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군사적 조치. 예. 그 19일 날 오미나토 항에 우키시마호가 이미 정박 중이었지만 그 8월 9일 날 일본 전쟁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하고 8월 17일 날 소련 사할린에 제가 이게 좀 적어봤습니다. 가미시스카 경찰서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 가미시스카 경찰 사건은 그 일본인들이 퇴각을 하면서 예. 조선인들을 그 경찰서 안에 다 몰아놓고 아하. 못 나오게 못질을 하고 예. 불을 질렀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분이 조선인이 예전에는 화장실이 그 좀 푸세식이라고 예. 했지 않습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서
탈출한 분이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 그다음에 미주호항이라고 그것도 사할린에 있는데 거기는 좀 어촌이다 보니까 또 우리 조선 징용인들을 일본인들이 총칼로 협박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어선 배 창고에 집어넣어서 얼려서 죽였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일본이 사건, 전쟁의 징계 확인되고 해방된 다음에 오히려 그렇죠. 이제 예, 예. 훗날을 두려워하니까 다 그렇죠. 죽이는 그런 일이 일본 벌어지는 소련군이 쳐내려오면은 조선 징용인들은 모두 다 소련 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일본이 데미지를 많이 얻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군사적 조치로 그렇게 일본이 볼 수 있다. 패망을 하니까 강제징용인 자체가 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아까 감독님께서 우리나라는 뭐 했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좀 어떻게 나섰으면 좋겠다라고 이 생각하십니까? 일본과의 관계는 뭐 진상 규명이 이런 말은 참 듣고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 영화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목소리를 좀 높인 부분도 있지만은 개인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는 절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 자체도 비교를 못할 정도고 정부가 나서줘야 됩니다. 예, 그 정부가 나서서 좀 억울한 부분을 좀 풀어주고 좀 대책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상도 밝히고.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뉴이저로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의 문자 사연 함께 보도록 하죠. 네, 유튜브에서 바로크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바다의 오염 방사능을 방류한다면 어휴 이건 진짜 세계의 다국적인 적군을 만드는 게 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2813번 쓰시는 분은 떼약볕에서 공사장 일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속초 현장 참사 당하신 분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택배 노동자들 휴가 문제 2991님. 오늘 우리 아파트에서도 택배 기사님을 봤습니다. 지쳐 보이시던데 위로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그렇게라도 다들 위로 인사를 건네주시면 물 한 잔, 따뜻한 응원 이런 게 큰 힘이 되죠. 자, 오늘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2236번님이 관련해서 문자 주셨네요. 그동안 싸워주신 위안부 할머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같은 역사는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겁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9330님. 일본 문화를 어느 정도는 좋아하는 저도 최근 일본과 국내 극우주의자들의 언행에는 화가 납니다.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어르신들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은 그 일이 뼈에 새겨집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이저의 클로징 곡은 세정의 꽃길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위안부 기림의 날에 1400회 수요 집회가 열렸죠.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껏 고생한 우리 할머니들이 이제는 꽃길만 걸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는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신 사랑이 과분하다 느낄 때쯤 난 어른이 됐죠. 한 송이 꽃을 피우려 작은 두 눈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려